이것이 진실이다. 저는 8살 때 아버지에게서 낡은 카메라 한 대를 건네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현상한 필름 속에는 북한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김여정 동무가 한 비행기 승무원과 다정하게 찍힌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있었죠. 과연 이 사진이 철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실의 정체였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카메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축한 공장 바닥에서 쇠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인쇄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저는 19살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낡은 종이 뭉치를 기계에 밀어넣고 인쇄된 선전 벽보들을 쌓아 올리는 일. 제 손은 거칠고 지저분했지만 그보다 더 지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언제나 불쑥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특히 이 공장의 책임자가 으스대며 지나갈 때면 제 등골이 오싹해졌죠. 책임자는 늘 저를 곁눈질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 옆에서 미란이가 묵묵히 종이를 나르고 있었죠. 제가 8살, 미란이도 8살이던 해였어요. 갑자기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보이부차가 집집마다 들이닥쳤죠. 쿵, 쿵, 쿵.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울렸어요. 저희 집 문도 예외는 아니었죠.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미란이의 손을 꼭 잡고 방구석에 숨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마주하고 계셨죠. 리동무, 그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소. 책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공장의 책임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당장 연행해야겠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단호했어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카메라 한 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철수야, 이거 잘 간수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아버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만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는 다시 끌려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요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아니야. 우리 동무는 아무 잘못도 없어. 어머니의 절규가 제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낡은 카메라를 든 채 부모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란이는 제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카메라가 제 손에 쥐어진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 카메라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낡은 천으로 감싸서 방바닥 밑에 숨겨두었죠. 매일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메라를 꺼내어 만져보곤 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 같았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 저를 감쌌죠.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제 손에 들린 종이 뭉치가 땀으로 축축했어요. 책임자가 제 뒤에 바싹 다가와 서 있는 걸 느꼈죠. 그의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는 것 같았어요. 리철수 동무,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딴 생각할 때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책임자는 제 부모님을 연행했던 그날의 책임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그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까봐 저는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 카메라 속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하필 저에게 그걸 맡기셨을까요? 저는 밤마다 카메라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살펴보곤 했어요. 낡은 필름 카메라였죠. 필름을 빼내어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몇 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 사진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김여정 동무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김여정 동무는 수령님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죠. 아버지가 왜 김여정 동무의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진이 왜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밀의 열쇠였고 동시에 저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였죠. 저는 그 카메라를 보며 매일 밤 공포에 시달렸어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저와 미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카메라 속의 비밀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죠. 공장 기계 소리가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더욱 크게 울렸어요. 공장 인쇄실은 잉크 냄새와 낡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늘 가득했어요. 삐걱거리는 윤전기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 울렸지만 저는 그 소리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바로 책임자의 시선이었어요. 그는 늘 제 주위를 맴돌았고 제 부모님 일 때문에 저를 특별히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책임자는 키가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제가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는 것 같으면 그는 마치 독사처럼 제 등 뒤에 나타나곤 했어요. 리철수 동무 정신 차려야지 않겠니? 느슨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디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고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정치범으로 끌려간 뒤 저는 그저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면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책임자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는 아오지 탄광에 가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요라고 협박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공장 생활이 마냥 지옥 같지만은 않았어요. 저에게는 성진이와 은심이가 있었거든요. 성진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늘 쾌활하고 장난기가 넘쳤어요. 은심이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친구였죠. 저희 셋은 늘 점심시간에 강냉이밥을 먹으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장 일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자의 감시나 배급소의 부족한 식량 같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죠. 저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어느 날 성진이가 저를 폐기된 창고로 불렀어요.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고 창문은 깨져서 희미한 빛만 들어왔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기계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성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철수야, 이거 한번 봐봐요. 남조선 영상인데 은심이랑 저만 봤거든요. 너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성진이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남조선 영상은 보위부에 걸리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장 위험한 금지 품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성진이의 손에 들린 USB를 바라봤어요. 은심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진이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능숙하게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영상 속에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저희처럼 굶주린 표정도 책임자의 감시를 두려워하는 표정도 아니었죠. 그들은 밝고 활기 넘쳤어요. 저는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음악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자유로운 선율이었죠. 한참을 넋놓고 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희가 듣던 남조선 괴뢰들은 굶주리고 불쌍하다는 선전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영상은 저희에게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그 세상이 저희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어요.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었죠. 철수야, 이 영상들 보면 볼수록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은심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김여정 체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저는 이 금지된 지식 속에서 각성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여정 체제의 실상을 폭로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 피어났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자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인쇄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책임자는 제 옆을 지나가며 굳이 낡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신용을 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의심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 등골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제가 품은 희망과 의지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폐기된 창고에서 본 그 영상의 잔상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버지의 카메라와 USB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물건들이 얼마나 큰 진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무게로 저를 짓누를지 직감했죠. 숨을 고르고 저는 성진이가 알려줬던 공장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그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절대 안전한 장소라고 했거든요. 밤늦게 공장으로 몰래 들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마저도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거대한 보일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쇠붙이들이 내는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울렸어요. 성진이가 말해준 대로 보일러 뒤편의 낡은 벽돌 틈새를 찾았어요. 손을 넣어보니 차가운 흙먼지가 잔뜩 묻어났죠.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와 USB를 그 틈에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닿은 곳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끈적하고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자 제 눈앞에 드러난 것은 작은 송수신기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죠. 벽돌 틈새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감시 장치들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성진이가 말한 절대 안전한 장소가 사실은 책임자의 치밀한 함정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경악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보일러의 웅웅거리는 소리마저도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죠. 이 모든 것이 책임자의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성진이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책임자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재빨리 손에 든 카메라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척 조용히 보일러실을 빠져나왔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며 계단을 오르는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책임자의 치밀한 감시망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이 나라는, 이 체제는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란이를 깨웠어요. 미란이는 제 얼굴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죠.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카메라와 USB를 꺼내 보여주며 보일러실에서 겪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미란이의 얼굴에서도 저와 같은 경악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책임자가 오빠를 노리고 있었던 거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미란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집 안마저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당장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그 안에서 같은 절박함을 읽었어요.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우리 집 바닥에 묻어요.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고 우리는 낡은 마루 바닥 한 구석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흙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삽 대신 낡은 숟가락으로 흙을 파내려 갔어요. 흙은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한참을 파내려가자 겨우 카메라와 USB를 숨길 만한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죠. 그 안에 아버지의 유품이자 이 모든 진실을 담은 증거들을 넣었어요. 흙으로 다시 덮고 마루판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차가운 흙이 손끝에 묻어나는 감각이 생생했어요. 이제 이 진실은 우리 집 바닥 깊숙이 묻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저는 미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이의 손도 저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 절망 속에서 저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예요. 공장 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책임자 동무는 핏발선 눈으로 최은심 동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반동분자 최은심은 조국을 배신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 죄로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죠. 저는 은심 동무의 얼굴을 보았어요.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 듯이요. 군중들은 책임자의 선동에 따라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둔탁한 소리가 광장을 채웠고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은심 동무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닿았어요. 그녀는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제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손짓했죠. 먼저 작업대 쪽을 가리키는 듯한 손짓이었어요. 성진 동무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일했던 그 작업대 말이에요. 거기서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냈던 작은 영상 기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팍을 두 번 두드렸죠. 그녀의 입술이 자료실 구석 오래된 서랍장 뒤편에서 제가 손을 뻗어 더듬거리자 손끝에 딱딱한 물체가 잡혔어요. 은심이가 숨겨둔 USB 뭉치였죠. 여러 개의 작은 USB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그걸 움켜쥐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걸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감쌌죠. 그런데 그 안도감은 채 몇 초도 가지 못했어요.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거기서 뭘 하는 동무인가요? 책임자였어요. 낡은 전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저를 덮쳤죠. 퀴퀴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자료실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USB 뭉치를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그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눈은 뱀처럼 번득였고 입꼬리는 비웃듯이 살짝 올라가 있었죠. 뭘 숨기는 건가요? 어서 내놓으라요.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벽에 등이 닿는 순간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죠. 제가 움켜쥐고 있던 USB 뭉치는 그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그걸 한번 훑어보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올랐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는 제 눈앞에서 USB 뭉치에 불을 붙였어요. 플라스틱이 타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죠. 제 손에 들어왔던 유일한 희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그저 경악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타들어가는 USB 뭉치를 보면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은심이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부모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였는데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책임자는 불타는 USB 뭉치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았어요.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죠.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을 텐데요. 안 그런가요? 김여정 동무의 사진이 담긴 그 카메라 말이요. 그것만 내놓으면 자네와 자네 여동생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는 제 부모님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저를 압박했죠. 자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네는 잘 알 텐데요. 그 카메라를 내놓지 않으면 자네 여동생도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요. 미란이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제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란이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료실을 뛰쳐나왔어요.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머릿속은 이제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탈출. 미란이를 지키려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만 했죠.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쫓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미란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섰어요.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란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저는 자료실에서 책임자와 있었던 일을, USB가 불타 사라진 일과 책임자의 협박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미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변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 그 카메라가 정말 마지막 희망인 거죠? 미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저 못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미란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미란이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겠어요, 오빠. 우리 같이 가요. 죽든 살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만 남았죠. 우리는 밤새도록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청소부 노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었으니 분명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는 카메라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고 최소한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낡은 배낭에 얇은 옷가지 몇 벌과 비상식량을 넣었죠.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이제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오는 공장 지하실 창고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죠.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낡은 철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빼꼼히 보였어요. 노인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조용히 손짓했죠. 저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일으켜 노인이 열어준 좁은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노인은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책임자 동무 사무실로 가시라요. 거기 금고 안에 자네 아바이 물건이 있을 거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복도를 가로질렀어요.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책임자 사무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묵직한 서류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죠.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책임자가 마시다 남긴 듯한 술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금고를 찾았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죠.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낡은 카메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늘 손에 쥐고 다니셨던 바로 그 카메라였죠. 저는 카메라를 품에 안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가 있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문을 향해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창밖을 보니 마당에는 경비병들이 이미 쫙 깔려 있었죠. 저는 재빨리 사무실 문을 잠그고 2층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래는 꽤 높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오빠 같이 가요. 미란이는 제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도 미란이를 따라 뛰어내렸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을 때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저것들 놓치지 마라. 저는 미란이와 함께 공장 외곽의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또 달렸어요.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총알 소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했어요. 김여정 체제의 추격이 이렇게 끈질길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눈앞에 두만강이 나타났습니다. 검푸른 강물은 밤하늘 아래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죠. 그곳이 바로 자유의 땅 중국이었어요. 하지만 강가에는 이미 경비병들이 저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쏜다. 저는 미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거센 물살이 저희를 집어삼킬 듯 밀어붙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뒤에서는 끊임없이 총성이 울렸고 물보라가 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총알이 박힌 겁니다. 저는 경악한 채로 어깨를 움켜쥐었고 피가 강물에 퍼져나가는 게 보였죠.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미란이가 제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미란이의 작은 몸이 제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지만 미란이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미란이의 눈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미란이는 피를 흘리는 저를 끌고 차가운 강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희미한 달빛 아래 얼어붙은 강물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따뜻한 아궁이 옆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훅 끼쳐오는 쑥과 약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렸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국 국경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말없이 끓여온 죽을 제 입에 넣어줬어요. 뜨끈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며칠을 그렇게 노인의 오두막에서 보냈어요. 노인은 저에게 별다른 말을 묻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노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궁이 불꽃이 흔들리는 그림자 속에서 노인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과 함께 깨진 카메라 렌즈 하나가 들어있었죠. 노인은 렌즈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승무원 동무가 있었지. 그 동무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관련 비밀을 운반하다가 붙잡혔는데 그게 자네 아버지 일과도 관련이 있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승무원 동무라니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니요. 저는 노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죠. 노인은 제 손에 들린 깨진 렌즈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이 렌즈, 그 동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물건 중 하나였어. 자네 아버지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으니까. 깨진 렌즈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가운 렌즈 조각들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이 렌즈가 아버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노인은 제가 기운을 차리자 연길에 있는 한 교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노인의 오두막을 나서는 길은 다시 매서운 바람과의 싸움이었어요. 며칠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 몸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죠. 노인이 챙겨준 낡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걷는 내내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그저 노인이 말해준 교회의 희미한 불빛만을 상상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걷고 또 걸었어요.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버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걷는 데만 집중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제 뒤를 쫓는 것 같았어요. 해가 뜨고 다시 질 때까지 저는 쉼없이 걸었어요. 제 몸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길의 교회였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온화한 표정의 목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목사님은 제 상처투성이 발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약을 발라주셨어요. 알코올이 다짜 쓰라렸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목사님은 제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보시더니 깨진 렌즈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낡은 도구들을 꺼내 능숙하게 렌즈를 수리하기 시작하셨죠.
렌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이 카메라. 깨진 렌즈가 다시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의 흩어졌던 희망도 다시 모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이 렌즈를 통해 아버지의 진실을, 그리고 저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죠. 태국 방콕의 후텁지근한 사진관 안은 현상액 특유의 시큼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셔터 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낡은 현상기 앞에서 태국 사진관 노인이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내 빛에 비춰보는 모습에 제 눈은 한순간도 떼지 못했어요. 미란이는 제 옆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숨을 죽이고 있었고요. 노인의 손이 느릿하게 움직이며 필름을 인화지에 옮기는 동안 시간은 마치 끈적한 시럽처럼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인화된 사진들이 물이 담긴 트레이에 담겨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희미했던 형상들이 선명해지면서 제 눈은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김여정 동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게도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비행기 승무원이 함께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동지처럼 마주보고 웃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충격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기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몸속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는 작게 비명을 삼켰고요. 이게 대체 무슨, 제 입에서 겨우 터져나온 말이었죠. 그때였어요. 사진관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에 북한 보위부 요원 2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눈은 이미 저희를 향해 있었고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죠. 브로커가 눈짓으로 도망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미란이의 손을 잡아 끌고 사진관 뒤편으로 내달렸어요. 방콕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오토바이 경적 소리, 상인들의 고함 소리, 땀과 매연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저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뒤에서는 요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리에 힘을 주었죠. 브로커는 저희를 미리 약속했던 장소로 안내했어요. 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죠. 대사관의 높은 담벼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대사관 정문 앞에는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고 저희 뒤로는 북한 요원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미란이와 함께 대사관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살려주세요. 저희는 탈북자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자 경비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요원들이 손을 뻗어 저희를 잡으려던 찰나 경비원들이 재빨리 문을 열고 저희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듯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대사관 안에 시원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자유였죠.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의 한 인권 전시회장에 서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망명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으로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죠. 전시회 한가운데에는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와 함께 태국에서 현상했던 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여정 동무와 승무원이 함께 찍힌 사진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북한의 감시와 기근,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에 대해 증언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숙연한 침묵이 전시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훔치며 저와 미란이를 바라봤고요. 전시회장을 둘러보던 중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흰머리에 깊게 팬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죠. 자네가 리철수 동무 아들인가? 노인은 북한 사투리로 나지막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카메라를 바라보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 정말 용감한 분이셨지. 그 진실 나도 언젠가 밝혀질 줄 알았어. 노인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제가 묻자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자네 아버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었네. 자네 아버지가 뭘 밝히려고 했는지 나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 노인의 말은 제 가슴속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덧붙였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제게 새로운 각성을 주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아버지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 카메라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한 저의 다짐이자 증거였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